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모두 선물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입니다. 1924년 1월 1일생, 올해 나이 99세. 한 달여 뒤면 100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 그가 오늘 새벽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찰리 먼거는 오늘날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틀을 잡았고 워런 버핏의 투자를 더욱 진화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수학, 철학, 심리학 등등에 통달했지만 그는 똑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저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먼거가 위대한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줬는 이들에게 과속하지 않고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행복하려면 주변과 비교, 질투를 하지 말고 불행해지는 방법, 그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오늘도 그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깁니다. 날마다 잠에서 깼을 때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으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지난 새벽에 찰리 먼거 옹께서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쯤이면 이제 100세가 되는 분이어서 저희도 다음 달에 어떤 콘텐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뭔가 인생의 스승이 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학생 23,3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을 희망하느냐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초, 중, 고교생 모두 이 직업을 세 손가락 안에 꼽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 이런 논란이 좀 시끄럽게 일고는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이 직업을 그래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수년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에서 빠지질 않는 직업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자체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이 직업도 공무원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권에 드는 직업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준복님이 오늘은 기필코 안녕하세요 이대호 편집장님 정답은 의사입니다라고. 의사 아니고 또 김정수님 연예인, 조정현님 유튜버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백상경 기자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소액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2030 세대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음은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 체납자 추적 결과입니다. 유명 유튜버 같은 분들이 좀 소득세를 상습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영현 기자 아이템은요. 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생애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구간이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가계대출 금리가 또 올랐어요.
네, 그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금융기관 평균 금리 통계를 냈는데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연 5.04%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0.14%포인트 오른 숫자인데요. 이게 은행채나 뭐 은행들이 자금 조달해오는 비용지수, 코픽스 이런 것들에 좀 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부적인 어떤 상품별로 보면 이게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0.21%포인트 오른 연간 4.56%,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0.1%포인트 오른 4.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0.22%포인트 올라서 연 6.8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월보다 금리가 일제히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가중평균 금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요거는 일단 그 10월 통계이기 네. 때문에 약간 또 최근의 시장 금리 흐름하고는 조금 시차가 항상 조금 발생할 수 있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 올랐다고는 하는데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어요? 네네. 둘 다 지금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정금리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살펴보면 각각 0.23%포인트, 요게 고정금리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0.13%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0.28%포인트 오르고, 이제 변동금리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픽스를 보는데요. 코픽스는 0.15%포인트 오르면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상승폭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뭐 둘 다 같이 올라간 상태고요. 고정금리가 더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제 고정금리 비중도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보통 지금 75%였는데 이게 이 67%로 8%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그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도 약 한 6%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달 들어서 24일까지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에 10월 상승분보다 좀 하락을 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달 들어서 시장금리가 좀 안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전 필요하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이 소액대출 많이 찾게 되는데 소액대출 금리는 어때요? 네, 제일 서민들의 생활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제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 이게 지금 2003년 카드 사태가 있었던 이후로 이제 한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가 연 7.73%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죠. 이게 전월 대비해서 보면 0.59%포인트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좀 크게 올라가던 시점이었던 지난해 11월, 요때보다도 지금 높고요.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12월 이 금리가 연 7.92%였는데 이것 이후로는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대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 2030 세대 이렇게 조금 마땅하게 담보가 없는 네. 분들이 급전 필요할 때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실화가 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은행들이 결국 이제 서민 대출을 해주려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받고 이러면서 확대하면서 좀 늘어난 현상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뭐 결국 보면 이제 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예금 금리도 같이 좀 오릅니까? 예, 예금 금리도 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해서 예금 평균 금리가 연 3.95%,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14%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뭐 이제 그 어떤 대출 금리 올라간 것들에 비하면 좀 숫자가 좀 작아 보이지만 어쨌든 두 달 연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시장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각 은행들이 아무래도 예금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대 금리들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5대 시중은행들의 어떤 가계 예대 금리 차도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계 예대 금리 차가 가계 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이제 수신 금리, 예금 금리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늘어날수록 이제 은행이 이자 장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를 좀 많이 보는데요. 은행 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이제 5개, 5개 시중은행
10월 가계 예대 금리 차가 지난달보다는 0.04%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0.796% 포인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이자 가지고 이제 마진을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지만은 뭐 다양한 리스크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좀 개입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뭐 이 은행이 마진을 얼마나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볼 것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은행, 농협은행 예대차가 전월보다 조금 더 늘어난 반면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요 예대 금리 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대 금리 차까지. 자, 그리고 강명현 기자에게 갑니다. 오늘 아침에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좀 아쉽게 됐죠. 네, 어저께 밤에 보고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오늘 같은데. 새벽,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네. 새벽에. 부산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서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한 번 만에 끝났죠. 1차 예.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였는데 한국은 애초에 이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해서 이제 이탈리아를 누른 후에 결산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무위로 돌아간 셈입니다. 사우디보다는 이제 엑스포의 유치 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당초에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간 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우디의 벽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 데다가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서 뒤집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대륙별 안배를 꼽기도 하는데요. 네. 뭐 드러난 이유는 아니지만 25년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례상 대륙별 안배를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옵니다. 어쨌든 투표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도 많이 염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오일머니에 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일단 사우디는 초반부터 자본력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네. 내내 선두를 지켜왔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은둔의 석유 왕국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설계한 그 비전 2030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엑스포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권을 쥐고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보수적인 이슬람 왕정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에 의존했던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주장하면서 이제 태양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 엑스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인 게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에 3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천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4천억이 아니라 네, 4천조. 4천조. 네, 근데 이 중에서 78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를 엑스포를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위가 어마어마하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이고 부산시가 많이 또 기대를 했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게 인프라를 또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좀 아쉽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네. 그 엑스포가 무산되면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추산돼서 2035년 6월 개항 계획이 제시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가 늦춰지면 이와 연계해서 가덕도 누이차만, 청성항 일대를 주거, 상업, 물류시설로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인근 옛 화전체육공원 예정지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부산시가 이 계획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엑스포 개최지 예정지였던 그 부산항 북항 등 도심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 이 건설 사업 그리고 울산 경남 등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엑스포 전시장 건립 등을 위해서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기로 했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고액 체납자 이야기. 네. 어떻게 해서 세금을 다시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 종종 이제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또 한번 칼을 빼들었네요. 국세청이. 네, 국세청이 이렇게 좀 지능적인 수법으로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숨겨둔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좀 추적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서 재산을 부당 이전해놓고 나는 재산이 없어요 해서 세금을 안 낸 이런 체납자, 뭐 가상재산 같은 걸로 재산을 은닉해둔 체납자, 또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그런 1인 미디어 운영자나 뭐 전문직 종사자 이런 체납자들을 포함해서 총 562명을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한 끝에 국세청이 지금 상반기에 1조 5,500억 원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일부 유튜버들 정말 네. 큰 돈을 또 벌기도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세금을 안 낸 유튜버들도 이번에 적발이 됐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올린 분들이 또 세금까지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 뭐 BJ, 뭐 인플루언서 네.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국세청이 신종 고소득자 25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먹방을 하는 한 유튜버는 이제 뭐 유명한 분인데 매년 구글에서 이제 광고 수익 수억 원이 들어오는 분이래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재산을 다 숨겨놓고 해외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을 좀 해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제대로 세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유튜버가 누구냐 궁금해하시는데 그건 아직 국세청에서 밝히질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네. 또 어떤 체납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소득세 체납하고 있는 어떤 제조업 기업의 대표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통해서 재산을 숨겼습니다. 아주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네.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게 있는데 이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서 이제 동거인한테 자금을 따로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초고가 외제차,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입했다가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이 됐고요. 이래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좀 당하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업자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세금 강제 징수를 좀 회피할 의도로 해서 자기가 벌었던 수입 금액 일부를 이제 뭐 코인이라고 하죠. 가상자산 같은 걸로 은닉을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던 사례들인데 자기 주거지나 사무실, 창고 이런 곳들에 이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쌓아놓은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이런 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한 체납자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출에 계속 누락을 좀 발생시키고 그 매출에서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그런 형태로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업장을 아예 폐업 신고를 해놓고 자녀 명의로 이제 이 사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요걸 5차례에 걸쳐서 잠복 그리고 탐문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이 체납자가 주소하고 다르게 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적한 끝에 이런 그 어떤 전체적인 혐의까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금고 밑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숨겨둔 어떤 현금 다발이 한 5억 원. 그리고 귀금속, 명품 가방 같은 것들이 한 6억 포함이 돼 있었고 이게 총 한 6억 원치를 징수를 했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또 은닉한 5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 집에 살면서 좀 비싼 외제차 운영하면서 이제 뭐 그 후화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잠복 탐문 수색 같은 것들로 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제 그 이분의 어떤 전 배우자 명의의 어떤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을 다 수색을 해서 현금 한 1억 원 그리고 전 배우자의 사업장에 이 숨겨놨던 화물차 10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다 팔아버렸죠. 공매 처분해서 총 한 2억 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천태만상이네요. 국세청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잠복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탐문하기도 하고. 네. 어이구. 형사님 같은. 거의 형사님 같은.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될 세금이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이니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아, 이거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적자 인생. 네. 34년을 제외하고 우리네 인생이 적자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 우리 평균. 네. 네. 통계청이 28일 발표했는데요. 2021년 국민 이전 개정에 따르면은 국민 1인당 생애 중위 중에서 0세에서 26살까지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는 17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27살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을 해서 43세의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이전 개정 통계를 연도별로 보면은 흑자 진입 나이는 27세에서 28세 정도로 일정한 편이었는데 적자 재진입 나이가 2010년엔 56세였거든요. 이게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58세 그리고 2020년에 61세 이렇게 올해는 61세 그대로고요. 평균 수명이 늘고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보다 늦게까지 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으로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일반 기업의 퇴직 나이가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이제 흑자 기간이 늘어난 것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봤을 때 소비가 가장 많은 나이대는 언제일까요? 특히 적자. 네, 아까 심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7세 정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때 1인당 소비가 3,575만 원 최대입니다. 17세에 네. 3,575만 원 네. 소비. 이게 왜냐하면 이제 노동 소득은 없는데 네. 그 교육 소비가 큰 영향이라고 해요. 이거 다 적자네요. 그냥. 네, 적자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네, 그래서 1인당 노동 소득이 제일 많은 때는 43세, 3,906만 원 최대를 기록했고요.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적자가 나는 게 보건 소비 지출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총 노동 소득이 1,040조 원, 전년보다 6%가량 늘었고 총 소비는 약 1,149조 원, 1년 전보다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는 109조 원대로 전년보다 11% 늘었는데요. 네. 적게 벌고서 이제 많이 쓴 셈인데 노동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컸던 게 코로나19 여파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었지만 교육 그리고 민간 소비 모두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등으로 메웠는데요. 정부는 이제 노동 연령층에서 순유출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을 유년층과 노년층의 교육,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적자 인생. 또 그걸 또 메워줄 게 어떤 공공기금, 연기금 같은 건데 그건 또 충분한지 또 고민거리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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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생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으로 항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직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운동선수, 의사, 간호사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또 뭐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컴퓨터 공학자 등 이런 신산업 분야도 상위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직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672님. 이분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옛날 이렇게 과거를 좀 회상해 주셨고요. 예전엔 정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또 가슴 아픈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김진섭님은 우리 아들이 사범대에 다니는데
임용고시 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경쟁률도 치열하고요. 또 임용고사 통과를 하더라도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 배치를 못 받고 있는 이분들도 적지 않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8547님, 제 어릴 적 꿈이 이거였는데요. 저는 이루지를 못했고 이 직업인 남편을 만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되셨습니다. 김미애님은 어릴 때 이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저희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제 환상이 와장창 깨졌답니다. 네, 이렇게 또 추억도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해서 이 두 글자로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세 글자로 님자를 붙여서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에 대한 편견을 깨드린다고 하는데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좀 재택근무를 어떻게 종종 하세요? 아니요, 전 안 하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만 그때는 뭐 대부분 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저도 좀 했죠.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많이 줄었죠? 실제로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로는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올해 8월 기준 재택근무 근로자는 68만 3천 명으로 1년 새 28% 정도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가 사실은 코로나 전인 2016년에서 2019년에는 연평균 7만 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2021년에 사상 최대인 113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찍었죠. 근데 작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60만 명으로 쭉 줄면서 작년 대비 한 약 30% 가까이 줄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재택근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년에는 4.4%였는데요. 올해는 3.1%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이나 해외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출근해 하니까 그쵸. 공실률이 별로 없는데 뉴욕, 런던, 뭐 베이징까지 해서 해외 주요 도시에는 이 사무실들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오피스 관련돼서 뭐 위워크도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위워크라고 하던 스타트업 엄청나게 커졌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미국 부동산 전문조사 회사인 코스타가 올해 3분기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은 20%. 뉴욕은 13%, 영국의 런던은 9%의 공실률을 나타냈대요.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고 이게 2003년 조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최고치라고 하네요. 샌프란시스코가 20%. 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6%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3배 이상 넘게 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나 서구권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근 도시인 베이징은 24%고요. 중국 베이징. 예,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는 21%, 그리고 홍콩은 15% 등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 대도시에 있는 그 오피스들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사무실 대여섯 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신기하게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인 알스케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2.2%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나 베이징, 상하이 등에 비하면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공급이 좀 많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국내 부동산 전문 기관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그때 활성화가 되면서
오피스 엑소소스, 그러니까 오피스를 다 탈출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게 활성화되다 보니 이게 오피스 공실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재택근무 일수가 적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또 이제 국제 자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 스탠포드 대랑 독일에는 IFO 경제연구소 등이 전 세계 34개국 직장인 4만 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네. 봤더니 한국 직장인의 월 평균 재택 근무 일수는 1.6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저. 예, 그래서 거의 다 출근한다 대한민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역시 역시 K 직장이죠. K 지난번에 직장. K 직장인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 봤더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일이고요. 그리고 대만도 2.8일로 우리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서구권인 캐나다는 6.8일, 영국은 6일, 미국은 5일 등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와 우리나라가 재택근무 일수로 따져보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일수가 세계 최소다. 최저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출근을 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 재택근무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은 거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이게 갑론을박 중인데요. 이거 네. 약간 두 개씩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가 사실상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효과가 낮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미국의 MIT 대학 등이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18% 낮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업무 환경 자문회사인 머서가 올해 7월 약 4,500명의 정규직 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사흘 이상, 그러니까 4일이죠. 4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의 경우 동기부여와 소속감이 가장 높고 자신의 회사를 좋은 회사로 추천하거나 아니면 커리어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본 설문조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같은 원격 근로자들은 이제 근무 방식은 만족할 수 있으나 조직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제 아마존이나 JP모건 같이 큰 회사들은 이제 최근에 협업과 소통 등을 이유로 이제 직원들의 출근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생산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반대 의견도 꽤 있어요. 반대 의견이요? 예, 반대 조사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가 2021년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 2,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한 노동자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그리고 통근비가 줄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그렇죠. 좋죠. 그러다 예. 보니까 월 소득이 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전미경제연구소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유행이 끝나더라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은 최대 5% 수준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기업의 근로 형태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쿠프 테크놀로지가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함께 조사한 건데요. 55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굉장히 넓게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평균 21%였대요. 근데 재택근무를 못하게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성장을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정확히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각 조사 기관이나 각 설문조사마다 결과가 좀 달라서 갑론을박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출근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건 어떤 조사에 따라서도 계속 서로 엇갈리고 너무 있는 달라가지고요. 거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거의 다 출근을 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고. 예. 그러면 흔히들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좀 재택근무를 희망을 하고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라고 볼 텐데 혹시 이거 편견인가요? 어때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편견이 있나 했더니 미국 똑같은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 조사봤던 리서치 회사인 제너레이션 랩이 미국 대학생 졸업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더니요. 네. 10명 중에 4명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40% 넘는 MZ세대가 출근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74%가 사무실 내에서 형성되는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게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41%는 멘토링을 받지 못하는 게 아쉬울 것 같다. 그리고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상사에게 별도의 자료를 받거나
줌으로 대화로 나눈 것보다 직접 만나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관련 또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니콜러스 볼륨 스탠포드 교수와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등이 작년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요. 전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50대에서 6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40대로 33%, 그리고 30대가 29%였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20대로 24%였거든요. 그러면은 50대, 60대가 41%고 20대가 20%대니까 거의 뭐 더블 비슷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언론에서 이걸 보고 아니 이럴 수가 MZ세대가 재택근무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40, 50대가 더 좋아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40, 50대가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40, 50대나 30, 40대 되면은 보통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있으면 이제 집을 넓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걸 보면 애들이 이제는 걷기 시작하거나 뛰기 시작하거나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곽에 살다 보니까 이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리고 아이의 육아 때문에 재택근무를 더 원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인 요인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원향님이 신랑을 보니까 재택근무 그냥 놀기만 하던데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전원향님 성함도 특이한데, 예, 저는 그냥 의견을 사연을 보내주셔서 읽은 것뿐입니다. 예. 재택근무한다 놀기만 하지는 않죠. 일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도 효율성, 좀 생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출퇴근을 하면 돈이나 시간이 좀 더 들 겁니다. 재택근무보다. 맞습니다. 근데 그 통근 시간 자체가 실제 연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찾아보면 놀랐는데 우리나라 2021년 국가지도집에 의하면 네. 매일 2,329만 명이 회사를 출퇴근을 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약 2,400만 명이 네. 하루에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한 10명 중에 6명, 경기도에서 약 4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버스 또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타고 다니시는 도적구도 한 명인데. 엄청난 인구가 움직이는 그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1시간 넘게 이동하는 사람 숫자도 약 356만 명인데 지금 부산시 전체 인구가 약 33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356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매일 1시간 넘게 그 지옥철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죠. 1시간 이상. 그렇죠. 저도 출근할 때 가끔 버스 타면 이렇게 버스 앞이 꽉 차가지고 뒤에 문 열면 뒤에 이렇게 등하고 문하고 합쳐져가지고 다니거나 끼어서 가거나 뭐 지하철 9호선 타는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과 문이 항상 부딪혀가지고 할 때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람인가 콩나물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네. 그래서 민간 연구단체 랩 2050에 의하면 네. 통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2019년도 기준으로 약 19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통근 때문에 약 190조 원의 금액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이제 근로자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이 10분 길어질 때마다 근로자들의 총소득이 19% 정도 감소하는 것 같은 직장 만족도 하락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주변에도 뭐 서울 인근의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은 1시간 반 이상 지하철 타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갈 때마다 거의 곡소리를 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서울보다는 그 집 평수가 훨씬 넓어가 집에 가면은 굉장히 넓고 주거 안정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예. 이제 회사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통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30분을 초과하면은 삶의 질과 행복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또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 마련을 할 때도 항상 그 자족 기능 맞습니다. 예, 회사들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더 넓어져야겠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 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70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면서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분석한 결과 빌라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6.6%로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에 해외 투자 대체 투자 펀드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리야드는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 165개국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존경받는 것, 뭐 존경까지는 떠나서 나도 저런 어른을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에게 듣게 되면 정말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우리 어른들은 Z세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른들을 Z세대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할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문우 센터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모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과거 이 산울림 밴드, 산울림? 현 김창완 밴드, 네네. 김창완 씨를 아마 다 아실 아유, 텐데요. 그럼요. 예. 요즘 이분이 젊은 세대가 주로 이제 참여하는 펜타포트라는 락 페스티벌에서 가장 화제인 그 아티스트를 뜻하는 헤드라이너로 섰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락 페스티벌에서.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라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아티스트로 섰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그 연세 70에 거의 가까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곡을 연주했다라는 어떤 건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오랜 시간 이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롤모델 삼고 싶다라고 하는 Z세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거에는 막 성공한 위인전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물을 만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조사를 하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모두가 또 어른을 기다리는 시대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김청완 씨는 정말 멋진 분이죠. 네, 가수, DJ, 또 연기도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선하신데 네. 악역을 또 그렇게 잘하셔서.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락커로서도 그 모습을 사랑하는 네, 그렇죠. 네. 멋집니다. 네. 또 이 시대에 참 어른으로 주목받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 네, 진주시의 한 독지가를 다룬 그 어른 김장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열풍이 대표적인데요. 아, 다큐멘터리. 네, 한 지역 방송에서 이 한의사이자 또 지역의 독지가셨던 김장하 선생을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예. 지금 이 영화가 네이버 영화 평점에서 무려 9.7점입니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그 서울의 봄 같은 게 한 9.5 정도 되는데요. 통상 한 8 정도만 돼도 호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고요. 네. 이 김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다가 그가 이제 언급돼서 유명해졌는데 졸업 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김장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더니 자기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사회에 돌려주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가 잊은 적이 없다라는 멘트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후기를 좀 보시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거나 내가 기다린 어른의 모습이 이런 거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네. 사회에 돌려줘라. 네, 맞습니다. 야, 멋진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의사이자 독지가였던 네. 김장하 선생. 또 최근에는 MZ 세대들이 특히 Z 세대들이
혼자 사는 어른을 동경한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잘 사는 어른인데요. 예. 이 최근 1인 가구나 이제 비혼 같은 다양한 가족 관계가 좀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혼자서도 잘 사는 어떤 알찬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어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본부 예능을 통해서 호화롭게 살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로망을 좀 분명히 알고 그걸로 일상을 채우는 그 김대호 아나운서의 모습이 좀 대표적이었고요. 개그우먼이기도 하면서 컨텐츠 기획자이고 회사 대표이기도 한 송은희 씨를 볼 때에도 굳이 반려인이 없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자기 삶을 꽉꽉 채우는 모습이 건강한 어른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Z세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그 M 본부의 김대호 아나운서를 자꾸 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김대호고 저는 이대호고요. 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뭐 이렇게 영광입니다. 제 영광입니까? 입장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네. 라떼, 꼰대라는 좀 꼰대 같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최근에 한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거에도 따르면 직장인이 꼽은 가장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이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고 잘 듣는 상사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가령 예능 PD 나영석 씨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상파 예능 PD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침착맨이라는 유명 유튜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 방송을 잘할 수 있냐 같은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그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그 후배들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방송 경력은 나영석 PD가 훨씬 선배지만 유튜브라는 모르는 분야는 기꺼이 후배가 돼서 내가 경청하고 피드백을 듣겠다라는 이 모습이 어떤 Z세대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PD로서 성공하고 네. 연봉도 많이 받는 맞습니다. PD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러 다니는 모습. 네, 또 사실 그 배우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또 콘텐츠가 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Z세대만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차별적인 발언,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롤모델에서 그냥 광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지금 개그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소재 제약이 너무 많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 혐오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한탄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그 소재 잘못 골랐다가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네, 그런 네네. 지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개그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못한 건 없는지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Z세대들로부터 저것도 좋은 가치관이다라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세대 인식 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나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언어들인데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마 자이든 타이든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럴 때 장도연 씨 사례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개그우먼 장도연 씨요?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장도연 씨는 남을 낮추면서 개그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제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를 좀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철학과 소신을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누구도 누군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만으로도 센스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성세대 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고 네. 또 띄워주고. 네. 혹시 롤 모델 중에 기업가는 없습니까? 경제인들? 기업가도 있습니다. 유튜브 예능에서 한 토스트 업체 대표가 출연하셔서 다양한 직원 복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복지가 훌륭하다라는 그 네티즌들 반응에 이렇게 답하거든요. 자기는 이걸 복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저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들이랑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표님의 어떤 그 말씀이 직원을 시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열매를 동등하게 나눠야 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에 이 Z세대들이 굉장히 감화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요런 좋은 반응이 이 브랜드의 음식을 더 사 먹어야겠다라는 마케팅 효과가 더불어서 내가 이런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채용 브랜딩의 상승 효과, 어떤 인재 확보의 효과까지 어우러져서 이 좋은 기업가가 Z세대의 롤모델이 될 때 어떤 가치가 생겨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유튜브로 화제가 됐었는데 뉴욕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 한국계 사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뉴욕의 단골 손님들이 그 은퇴식을 자발적으로 해주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영업이지만 한 자리에서 좀 묵묵하게 일했다면 뭐 그게 소상공인일지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삶이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직원들과 회사의 성장을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한 토스트 업체 그 대표님. 그리고 은퇴할 때
그 뉴욕의 배우들 맞습니다. 그 뭐 뮤지컬 관계자들이 브로드웨이. 모여서 네네. 다 같이 박수를 보내주던 그 샌드위치 가게의 대표님. 맞습니다. 그것도 뉴욕에서. 맞습니다. 정말 멋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그 덕을 나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롤 모델, 모범적인 어른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Z세대의 지지를 받는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얼마 전 그 토크 예능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축구 심판이신 정동식 심판을 Z세대가 존경을 표하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축구 심판 네, 정동식 네. 님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없어서 이제 비시즌일 때 수입이 없을 때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환경공무관으로 일을 하시고 퀵 서비스까지 병행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삶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축구 심판이라는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가족 생계라는 해야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행복하다 오히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진행자도 사실 좀 눈물을 훔치셨고 그리고 일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Z세대들한테도 큰 감동을 주는 어른이라고 좀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온 어른의 특징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Z세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른이라든지 성공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분들보다는 그냥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삶 그 자체로 사실 가르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업에서는 그 공로상이라든지 고마운 선배상을 뽑는 게 아니라 닮고 싶은 선배상을 뽑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상의 이름을 바꾸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되는 사람이 요즘 Z세대들한테 귀감이 되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선배. 네. 일, 가정, 주변 다 잘 챙기고 네. 또 예의 있고 인성으로 보여주고 말보다 또 행동으로 쉽지 않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디 뭐 롤모델 되는 게 쉽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또 노력을 해야겠죠.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겨울철 되면 이제 따뜻한 먹거리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겨울철 먹거리에 대해서 그 역사도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